자, 지난 시간에 독일하고 스위스였죠. 예, 주로 독일하고 스위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 잠깐 했었죠. 그래서 셀주크 트루크가 분열한 사이에 이제 오스만이라고 하는 그때는 지역 유지였죠. 그 지역 유지들이 소아시아 전역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손에 넣으면서 좀 큰 나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그쵸 이슬람 그 셀주크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들까지도 다 접수를 하고 거기 그것도 넘어서서 그쵸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1453년이에요. 근데 요 해가 공교롭게도 100년 전쟁이 끝나는 딱 그 해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 끝나는데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앞에 100년 전쟁 배웠을 때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근대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의 멸망도 근대 세계가 그 태동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그 역사가들이 1453년을 이제 근세 시대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그냥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 저기 뭐냐, 이제 계속, 팽창하던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술레이만 1세 때 최전성기, 그러니까 최대 판도를 자랑하게 돼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발칸반도 입구잖아요. 그쵸? 오늘날의 그리스 입구니까, 거기를 손에 넣고 난 다음에 멈춘 게 아니라, 저 그리스 전역,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으로 나갑니다. 오늘날의 동유럽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스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와 헝가리 지역까지 쳐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는 스위스 옆에 있고 독일 아래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독일하고 스위스, 프랑스까지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확장하는 그 보시면은 처음엔 터키지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확보했죠. 그쵸? 여기 그리스 발칸반도에.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발칸반도를 점령한 다음에 어때요? 동유럽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점령하고 그 다음 그 옆에 오스트리아를 발판으로 삼아서 오스트리아까지 이제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독일하고 스위스를 점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여기서 막힙니다. 네, 아, 오스트리아라고 하고 있는 여기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그 오스만 제국의 팽창이 동유럽 헝가리까지 해서 딱 막힙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은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그런 패권 안에 넘어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1900년대까지도 이게 쭉 유지가 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쳐들어가서 수도인 비엔나, 오늘날의 비엔나, 그쵸? 빈, 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죠. 근데 보급과 기상 악화로 인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후퇴하게 되면서 이슬람의 이제 팽창이죠, 그쵸? 그래서 이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어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이제 그 이슬람 제국이 발흥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 게 비잔틴 제국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못 오고 서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올려다가 그 피레네 산맥 쪽에서 이제 막혔잖아요. 그쵸? 카롤루스 마르텔한테. 그래서 네. 이 그 서양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 비잔틴 제국이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쵸? 네. 무너지고 나서 그리스 동유럽이 이슬람 세력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군대가 이제 오스트리아 말했던 독일로 진입하는 관문 그러니까 턱 밑에까지 온 거죠. 그렇죠? 유럽 심장부 턱 밑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또 그 군대가 저기 약한 군대가 아니라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린 군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아 이게 유럽 전체가 이러다가 망해서
여기 무슬림화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한 공포에 예, 시달렸답니다. 예, 네. 그런데 예, 다행히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후퇴하게 되면서 한숨을 예, 돌리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곳 외에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와 이집트, 북아프리카도 점령하고 옛 이슬람 제국에 버금가는 대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네. 예, 다른 교재에 있는 지도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왜 여기서 잘렸지? 예, 이게 이상하네요. 네. 여기 아, 잘렸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기 밑에 그 아, 예, 여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렸어요. 네. 예, 이 참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흔히 말하는 티그리스, 예, 유프라테스 강 유역부터 해서 이집트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쭉 했죠. 근데 네. 여기 이제 스페인 지역 여기는 수복을 못, 그러니까 이슬람 입장에서는 되찾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만 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콘스탄티노플이 여기거든요. 넘어와서 여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발칸반도 점령하고 여기 이제 헝가리, 동유럽을 장악을 하고 아까 말했던 비엔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독일이 여기잖아요. 그쵸? 네. 네, 독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위스 거쳐서 이탈리아 가는 그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충지였는데 여기는 지켜내면서 이제 요 정도로 여기 이제 보이는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제국이, 수립이 되고요. 이렇게 대제국이 이제 수립이 되니까, 이제 유럽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옛날 같았을 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저거를 또 무너뜨려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네. 중세가 지나가고 있죠. 그쵸? 이미 중세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 이런 어떤 종교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계속 싸우는 것이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무리다. 그쵸?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무리가 된다. 이런 이제 그 인식이 요때쯤은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슬림 세계하고 손을 잡지는 동맹을 맺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 교역을 하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어디까지는 이내 영토고 어디까지는 우리 세력이니까 서로 넘어오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충돌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네. 우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서로 관여하지 않겠다. 요렇게 해서 일단 일단락 시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헌법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하나죠. 인정 안 하죠. 그쵸? 그러니까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집단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언젠가 기회만 되면 수복해야 될 네. 대상으로 우리는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중세 이후의 유럽은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오스만 제국 같은 무슬림 세력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저기는 그냥 저기 나름대로 살면 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면 된다. 더는 충돌하지 말고 요게를 이렇게 경계로 해서 저기는 쟤네 거, 요게를 경계로 해서 네. 우리 거니까 넘어오면 어 싸운다. 그쵸? 뭐 요렇게 해서 그 힘의 균형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근대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문명 세계하고 무슬림권 문명 세계하고 전면전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 네.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 좀 방어 전쟁 땅 따먹기 이런 것만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술레이만 1세 때 비엔나까지 그쵸 이르렀던 거. 그래서 이러다가 서구 문명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져온 이후로는 그렇게 이제 그 안정이 나름 안정이 되게 되는 모습이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네. 자, 오스만 제국은 술탄이 모든 일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전제 군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 술탄이라고 하는 직위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 때 생겨나죠. 원래는 칼리프였잖아요. 그쵸? 네. 예, 누구냐, 무하마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군사 종교적 지휘자인 칼리프가 있었는데, 이제 칼리프를 에서 실권은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실권은 사실상 이제 모두 다 행사하는 마치 일본으로 따지면은 천황이 있지만 실권은 누가 다 행사해요? 그 쇼군이 행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부가 펼쳐져서 그 막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그 천황은 사실상 그냥 명예직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처럼 이슬람 제국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술탄이 실제 정치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칼리프는 있긴 있어요. 아, 네. 칼리프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칼리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실권은 술탄이다 이제 행사하는 요런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직으로서 칼리프는 우리가 이슬람 세계의 무함마드의 후계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뭐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남겨뒀던 거고 실권은 술탄이 계속해서 이제 그 행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전제군주정으로 운영이 되지요. 서구 세계하고 한결 다르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이후에 근대 세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영국 특히 영국 역사에서 이제 그 의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민주정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원칙이나 그리고 이제 그 왕하고 티격태격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립되는 과정들이 근세에 이렇게 쫙 펼쳐져요. 네. 뭐 나중에 이제 네,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우리 가치관에서는 좋게 보는 그런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근대 세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민주정이죠. 민주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으로 보기는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후에 서구 세계는 그런 쪽으로 이제 쭉 나가게 되는데 반해서 이 오스만 제국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00년대까지도 건재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전제 군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역사는 전혀 다른 역사가 쭉 펼쳐져 왔겠죠. 그쵸? 네. 뭐 여기서 뭐 자유니 뭐 평등이니 네. 양심의 자유니 그쵸? 뭐 그다음에 뭐 신분 제도를 뭐 철폐하고 이런 거 꿈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쵸? 네. 그에 반해서 서구 역사는 어때요? 쭉 그런 어떤 가치관이 펼쳐진 결과로 나중에 노예제도도 폐지합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그런 어떤 법치주의를 합시다. 뭐 서로 뭐 체크 앤 밸런스로 정부를 폭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착착착착 정비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때 이후로 그냥 쭉 그 상태로 가게 네. 이 전제군주 정인 상태로 쭉 갑니다. 1900년대 갈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서구가 너무 강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종이 네, 호랑이처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하고 관여하지 맙시다 할 때까지만 해도 대등한 그 힘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서구 쪽에서 오스만 제국을 두려워하는 요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예요? 그 오스만 제국은 그냥 그대로 쭉 유지된 거예요. 그 상태로. 네, 예, 큰 변화 없이 전제군주적인 상태로 쭉 유지가 된 거고 서구 사회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부분으로 계속 나아간 결과 국력이 이제 1900년대쯤 오게 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면서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이제 막 태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는 이제 민주주의,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정착이 부진한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배경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요 그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한테는 민주주의,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운영해 본 그런 어떤 경험도 없고 그리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냥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민주주의 합시다 하고 도입해 버리니까 뭐예요? 그냥 지역 유지가 독재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정부가 어 출연하는데 이런 게 요런 거에 대한 그 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네, 오랫동안 전제군주정으로 안정성을 가지면서 한 5, 600년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제 그 안타까웠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정복지를 백성을 착취하는 일에 사용하던 군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군대 지도자한테 정복지를 이제 맡기는 건데 이 군대 지도자들이 정복지에 가서 선정을 펼치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최대한 이렇게 박박 긁어서 그쵸?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런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무슬림 교도에게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세금을 물려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다 자연스럽게 무슬림화 되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세금이 너무 그 높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그 개종하는 일들이 계속 뒤따르면서 그러니까 예를 발칸반도 같은 경우는 동로마 제국으로서 오랫동안 어쨌든 그 뭐냐 동방정교의 영향력 안에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고 500년 동안에 여기가 이슬람화 되거든요. 어떻게 네.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아, 아, 세금을 높게 물려가지고, 그 세금을 견디다 못해서, 자발적으로, 그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왜, 그, 무슬림화를, 그러니까 이슬람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슬람 제국은 노예가 정부의 군대와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통치 체계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노예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 노예들이 전쟁터를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그런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병입니다. 전투병. 예. 네, 근데 그 전투병을 어떻게 이제 얻었느냐? 점령지에서 그 차출을 하거나 포로들을, 그러니까 전쟁 포로잖아요. 전쟁 포로들을 이제 사실상 정쟁 그 병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치 뭐 오늘날로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은 거의 뭐 특공대, 그렇죠? 가장 힘든 거, 그렇죠? 독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장 잘 죽고 어려운 거 하는 요런 걸로 편성을 해가지고 운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그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정부를 뒤엎어버리는 거.
네. 그래서 귀 엎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부의 고위직을 노예들이 차지하는 요런 왕조가 원리게 돼요. 참 네. 아이러니했죠. 그래서 이제 저기 뭐냐, 이 이후에 이슬람권은 노예들이, 그쵸? 노예들이 그 나라를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됐고요. 여기서 말한 노예는 대부분 전쟁 포로니까 원래 사실 포로 되기 전에 저쪽에서도 교육도 잘 받고 그래도 이렇게 저기 뭐냐 끝발 날리던 이런 네. 사람들을 사실 의미하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도 그렇게 이제 잘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쵸? 네. 동양적 의미에서의 노예를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죠. 그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발칸반도 전역에서 가장 힘이 세고 잘생긴 소년들을 뽑아서 콘스탄티노플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요. 술탄의 직속 친위대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니체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릴 때 이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선발해서 가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슬람 그 주입 교육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종을 받아내고 아직 가치관이나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어린 꼬마 아이를 데려다가 이슬람 경전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춘기 지나고 생각할 수 있을 때쯤 되면은 그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면서 나는 무슬림이야 이렇게 하게 되죠. 그쵸? 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그 차출돼 가기 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랑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네. 돼서 그 발칸반도 옛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그 좋은 인적 자원들이 그 무슬림이 돼서 술탄의 친위대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죠. 자, 어찌됐건 그런 오스만 제국의 이런 발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발전하고 힘이 세지니까 비잔틴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사실 엄청난 영향을 갖고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멸망할 때 많은 학자들이 비잔틴 제국의 학자들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걸작품들을 갖고 서방 세계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애초에 그냥 로마였잖아요. 그쵸? 예. 네.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졌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렇지만 여긴 그냥 애초에 로마였잖아요. 그쵸? 애초에 네. 로마로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서로마가 멸망한 것뿐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 로마의 유산들이 그냥 남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 뭐지? 그 교황하고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교류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작품들에 접근이 어려웠을 뿐인데 이번에 뭐예요?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한 작품들, 그런 유산들, 유물들을 갖고 대거 서구 세계로 넘어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잊혀져 있던 고대 문명, 그리스 로마의 유산들이 서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복원되게 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 전에 이런 역할을 또 했었던 게 이슬람권에서 보존했었던, 그래서 아랍어로 보존했었던 그리스 로마의 작품들이 또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영향이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네들이야말로 로마의 계승자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은 비잔틴 제국의 그 마지막 공중가가 러시아로 저기 그 시집간 상태였어요. 네.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정교회라고 하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면서 그 양식들 보면 다 비잔틴 양식들 다 채용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그렇게 그 연결고리가 되면서 이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멸망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공주를 통해서 이렇게 그 후사가 이어지니까 우리는 그런 비잔틴 제국의 정통 후계자가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그 유럽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통, 그쵸? 네, 예, 그 상징성이 있는 그런, 그 나라이고 왕가인데, 그 나라 왕가가 어떻게 이어졌느냐? 어, 처음에 로마에서 동로마로 서로만 멸망했으니까 동로마로 동로마에서 러시아로 그래서 러시아야말로 진정한 저기 로얄 다이너스티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요소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멸망한 비잔틴 제국을 계승한 나라라고 하면서 동부 유럽 문제에 끼어들 명분을 얻게 됐고요. 네, 서구 유럽과 아시아 사이 무역길을 막아서 서구 세계의 대항해 시대를 열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네 거,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못 넘어오게 하고 나중에 이제 관계가 험악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그러니까 그 뭐 서구에서 원하는 뭐 향신료 이런 것들을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이제 다 얻는 거였거든요. 근데 관계가 네, 험악해질 때는 이제 여기 저기 뭐냐 여기서 못 가져가게 이제 막 막아버리려는 위협이 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참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니까 그럼 우리 저기 아프리카 한번 돌아가서 가볼까? 아, 예, 이러면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문명과 가치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스만 제국의 역할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슬람 문명이 서구 문명을 삼켜서 그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 1000년 가까이 해줬다. 그쵸? 그래서 그 기간 네, 동안에 유럽이 정비되면서 나중에 그 역수입돼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를 이제 역사가들이 의의로 꼽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오스만 제국의 의의는 어떻게 꼽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하는 그쵸? 네,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 비잔틴 제국의 유산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구로 넘어가서 그게 다시 없어졌던 그 서로마 멸망 이후에 황폐화돼서 없어졌던 서구 문명이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을 제공해 줬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도 어쨌든 결국 서구 문화 문명과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 역사를 계속 역추적해 가면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잔틴 제국 멸망시키고 바닷길 끊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서구 유럽이 배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게 근데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쵸?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오스만 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르네상스로 넘어가 볼게요. 르네상스 많이 들어봤었죠? 아, 네, 네. 엄청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르네상스가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그 살짝 혁명이 시작됩니다. 아닌데, 살짝. 혁명까지는 아니고요. 그 그, 사람들의 네. 생각이 고차원적으로 바뀌는 그런 거. 고차원적이지는 않아요. 같아요. 예. 근데 이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서유럽 멸망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명의 단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고대 그 그리스 로마의 유산이 서유럽에서 계승된 게 아니라 게르만 애들이 와가지고 막 쑥대밭 일으키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면서 그런 문화 문명이
계승된 게 아니라 단절됐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그냥 그들 나름끼리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네, 십자군 전쟁 갔다 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좋은 삶이고 나름 최상의 삶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 갔다 와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는 거의 짐승과 비슷한 삶이더라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왔죠, 그쵸?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마침 비잔틴 제국이 멸망해서 그 그리스 로마의 옛 유산들이 다시 서구 세계로 쭉 밀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것을 복원시켜 보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원래 우리 유산인 거잖아요. 그쵸? 예. 네, 원래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따지면은 뭐 이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은 여기 그 우리가 조선 시대로 네, 조선시대의 문화와 유산을 복원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물론 더 앞서 있는 문명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문명을 복구해보자라고 하면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쵸?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야만적으로 살던 게르만족들이 와서 살던 그런 그 삶을 이제 그 이룩한 거잖아요. 그쵸? 그들의 삶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 옛날 그 오히려 앞서 있었던 최첨단을 달렸던 그 고대 문명과 문화를 복원해서 우리가 문명화된 삶을 좀 다시 살아보자. 이슬람 세계 가보니까 뭐야, 뭐 저기 저 이교도들도 우리보다 훨씬 덜 야만적으로 살고 있고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서 야, 원래 우리가 더 앞서 있었는데 아, 예, 그쵸. 네, 그런데 우리 책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왜 이게 왜 저기 가가지고 저기 저러고 있냐 이러면서 뭐예요? 이걸 다시 꽃 피워보자. 복원해보자. 그래서 르네상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해요. 네. 자, 여기 아, 말하는 문예라는 게 뭐냐? 고전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뭐예요? 다시 부흥, 복원시켜 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진짜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 로마를 복원해 보자. 되살려 보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예요. 쉽게 말해서. 아, 네, 예. 그러면은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사라졌느냐가 나오겠죠. 그쵸? 네, 이게 왜 사라졌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게르만 침공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아, 네, 예, 로마 교회인데 이 당시엔 로마 교회가 곧 기독교잖아요. 그쵸? 아직 종교 개혁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네, 왜 사라졌어? 라고 했을 때 뭐 게르만 침공은 누구나 아는 거고 얘네들도 게르만 후손이니까 뭐 이거를 뭐 부정할 수는 없고 이 위대한 문명을 우리가 왜 못 이어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 기독교, 교황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벗어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했던 삶의 생각과 세계관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탈기독교 성향을 갖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르네상스는. 예. 아, 네. 아직 그 정도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이제 현대에 가까워져야 가능한 거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교황의 그런 어떤 그 절대적인 권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살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좀 살아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원해 보자. 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와 로마의 문학과 예술을 복원해 보자. 그래서 그 문명
찬란하고 화려했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향유해 보자. 그 정신이 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르네상스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쵸? 이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갔는가에 대한 그 내용하고 역사적인 의의,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뭔지 일단 그 의미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르네상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